느껴져서 사는데 좀 지장이 있으면 제품이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도 약간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속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뷰를 하려니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뮤지컬을 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보고 나니 관객도 그 감정에 헤어날 수 없는데 배우는 어떻겠나 싶어서 박은태 배우가 커튼콜 때마다 프랑켄슈타인 너무 힘들다고 울고불고 떼쓴다 해도 이해할 수 있게 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리뷰입니다. 저는 프랑켄슈타인 개막 이후 민우역 빅터와 박은태 앙리, 전동석 빅터와 박은태 앙리, 민우역 빅터와 카이 앙리, 그리고 또다시 전동석 빅터와 박은태 앙리를 돌아보며 정말 프랑켄슈타인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보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을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어별 후기에 앞서서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극을 보다 보면 빅터는 미친 사람처럼 생명창조에 집착하는데요. 단 하나의 미래 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인간을 초월하는 생명창조에 대한 신념이 대단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앙리의 머리로 생명을 창조하고 자신이 창조해낸 생명이 괴물이었음을 알게 된 후에도 자신의 누나 엘렌의 머리로 또다시 생명창조를 시도하는 빅터를 보았을 때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서워. 아, 맞아. 그리고 대책도 없어. 물론 빅터가 무식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뭐 저렇게 대책 없이 생명 창조를 하려고 하나 싶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또 빅터에게도 연민의 감정이 느껴져서 이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빅터의 행동이 어릴 적 엄마를 잃은 트라우마에서 기인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미래에서 빅터는 누가 이 세상을 이런 지옥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데 아마도 빅터는 자신에게 소중한 엄마의 죽음이 신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고 이런 신에 대한 저항으로 신의 영역인 생명창조에 집착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신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곧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빅터의 아버지는 극 중 까마귀탈을 쓰고 나오는데요. 빅터의 아빠는 왜 까마귀탈을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관객들이 빅터 아빠는 왜 저 이상한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냐 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빅터 아빠가 쓰고 있는 까마귀탈은 17세기 흑사병이 창궐할 당시 패스트 의사의 복장입니다. 새 부리처럼 생긴 부분에는 향료나 허브 식초 등을 넣어 소독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초연과 재연에서는 이 까마귀탈이 무엇인지 언급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사면부터 사라지는 바람에 저처럼 궁금해하는 관객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앙리가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장에 서 있을 때 빅터는 자신의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빅터의 누나 엘렌이 빅터를 찾아와 친구 앙리가 단두대에서 죽게 생겼는데 침묵하고 있는 빅터의 모습을 보며 언제나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쥐는 빅터가 무섭다고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말하며 그를 떠나고 빅터의 집사 룽게도 엘렌의 말이 사실이 아니길 빈다 말하며 방을 떠납니다. 친구가 자신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게 생겼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침묵하는 걸까 빅터의 행동이 의아하더라고요. 이어지는 장면 나는 왜를 유심히 보다 보니 빅터의 내적 갈등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침묵하는 이 순간 웃음 짓는 빅터를 보며
앙리의 머리가 필요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룽게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이어지는 가사에서 빅터는 앙리의 머리가 필요했기에 침묵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실험 성공을 위해 부패되지 않은 뇌가 필요했던 빅터는 야망과 진실 사이에서 고민했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과 위선의 죄책감을 느끼다가 자신의 신념을 되새기고 자수를 하러 재판장으로 떠납니다. 1막에서 앙리는 빅터에게 너의 꿈속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며 생을 마감하는데, 2막에서 괴물은 빅터의 꿈에 살 수 없었나 외치며 울부짖습니다. 그의 꿈에 살고 싶다는 앙리의 대사와 살 순 없었나 라는 괴물의 가사가 서로 오버랩되면서 앙리의 기억이 되살아났을 거란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빅터의 꿈속에 살고 싶었던 앙리가 그의 꿈속에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공허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해석은 너무 슬프고 빅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괴물이 꿈속에서 창조주 빅터를 보았고 자신의 그의 손에서 탄생한 생명인데 나를 꼭 안아줄 순 없었나 하며 괴물로서 울부짖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마음 편했습니다. 괴물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마주치는데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빅터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의 욕심으로 인해 한 생명이 상처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괴물은 어린 빅터를 닮은 아이를 바라보며 너도 크면 인간 행세를 하겠지? 그러지 마 라고 말하며 아이를 호수로 밀어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에 대한 해석이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숲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이고 괴물이 이 아이를 호수로 빈 이유는 무책임한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라는 의견과 두 번째는 괴물이 상상 속에서 어린 빅터를 만난 것이고 빅터가 생명을 창조할 때 피조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죽을 것인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신이 되려 하는 어른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 창조를 꿈꾸게 되었던 어린 시절 빅터를 만나 어른이 되지 못하도록 죽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면에서 괴물이 부르는 상처 넘버를 찬찬히 읽어보면 피조물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책임하게 생명을 창조한 빅터에 대한 원망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상상 속에서 어린 빅터를 죽인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프랑켄슈타인의 원작에서는 피조물이 소년을 만나 순수한 아이라면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다가 소년에게 완강히 거부당하고 그 소년이 빅터의 막내 동생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여 살해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두 해석 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괴물이기 때문에 원망에서 나온 괴물의 행동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복수는 당사자에게 직접 하기 마련인데 괴물의 복수는 그 당사자인 빅터로 바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빅터의 주변 인물들을 죽이며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데 북극에서 빅터와 괴물의 치열한 싸움 후 빅터가 쏜 총에 맞은 괴물이 이것이 나의 복수라 말하며 숨을 거둡니다. 여러 번을 봐도 마지막 장면 복수에 대한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빅터가 아끼는 모든 이들을 죽이고 칼에 찔린 다리로는 북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 빅터에게 홀로 외로이 살아온 자신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한 것, 이 모든 것이 괴물이 빅터에게 한 복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극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빅터도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괴물의 시체를 끌고 가려는 빅터의 모습에서 친구 앙리를 떠올리며 또 한 번 생명 창조를 하려는 빅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지막 장면은 무책임했던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복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괴물의 복수는 피조물을 세상에 혼자가 되게 한 절망을 빅터가 느끼게끔 한 것과 더불어
괴물에게 앙리의 기억이 있다는 것을 빅터가 느끼게 해 빅터의 무책임한 욕심과 야망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을 직시하게 하고 그로 인해 모두가 죽음에 이르렀음을 깨달아 고통스러워하길 바랬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